새벽 5시 부산 앞바다 방파제였습니다. 검은 승합차 3대가 미친 듯이 달려와 급정거했고 경호원들이 먼저 뛰어내려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나온 70대 노인 한 명. 고급 정장 차림인데도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모래밭으로 달려오더니 해녀 할머니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멍 저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한 발 물러서며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전 태풍 몰아치던 밤, 방파제에서 제가 뛰어내리려던 걸 어멍이 붙잡아 주셨잖아요. 잠깐의 정적.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내가 그러자 노인이 울음을 참지 못하듯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때 어멍이 하신 말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살아야 바다가 길을 준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노인 대체 누구길래 이런 경우를 달고 와서 새벽 방파제에서 무릎까지 꿇는 거야? 그리고 노인이 마침내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 청해로지스 회장 서태곤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해양물류 기업 회장이 해녀 할머니 앞에서 오열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40년 전 그날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왜 하필 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이런 현실 불가능급 반전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사연을 더 빠르게 가져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닷가에 무릎 꿇은 회장.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부산 앞바다 방파제였습니다. 저는 강현우 27살입니다. 어촌 물류센터에서 하역 알바를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죠. 오늘도 새벽 일을 마치고 방파제를 따라 걷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고 소금기가 입술에 맺혔죠. 저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독촉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연체 3일째.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사기 피해로 떠안은 연대보증 빚. 모든 게 제 목을 조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방파제 아래에서 해녀 할머니 한 분이 젖은 망태를 끌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채로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는 달려가 망태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산소통과 물질 도구들이 가득했죠. 고맙네, 젊은이.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웃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피부는 바닷물에 절어 있었어요. 망태를 옮겨주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검은 승합차 세 대가 방파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에 반백의 머리, 위험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노인은 경호원들을 밀치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래밭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멍 저 기억하십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죠? 해녀 할머니는 노인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혹시... 맞습니다. 40년 전 태풍 속에서 저를 살려주신 분 맞으시죠? 노인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경호원들이 주변을 에워쌌고 멀리서 취재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대체 저 노인은 누구지? 왜 해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승합차 세대, 경호원들, 그리고 저 고급스러운 분위기. 모든 게 엄청난 부자임을 증명했죠. 경호원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비켜주시겠습니까? 아, 네. 저는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노인과 할머니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노인은 계속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죽으려 했습니다. 태풍 속 방파제에서 뛰어내리려 했죠. 그때 당신이 저를 붙잡았어요. 죽으면 끝이다. 살아야 바다가 길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 했어요. 혹시 그때 그 젊은이? 맞습니다. 저예요. 서태곤입니다. 서태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태곤? 청해로지스 회장 서태곤? 청해로지스는 대한민국 최대 해양물류 기업이었습니다. 수천억 자산을 가진 재벌 그룹이었죠. 그 회장이 바로 저 노인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해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요. 대체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서태곤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방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바른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이거 기억하십니까?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서태곤과 얼굴이 반쯤 가려진 해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그 사람이었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40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해녀 할머니가 회장을 어떻게 살렸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만난 거지?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물러나야 했어요. 경호원들이 주변을 완전히 통제했고 저 같은 알바생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죠. 저는 천천히 방파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뿐이었어요. 무릎 꿇은 회장, 눈물 흘리는 할머니, 그리고 40년 전의 비밀. 언젠가 저 이야기의 진실을 알게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서울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2평짜리 방,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집 몇 개. 그게 제 전부였죠.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엔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독촉 최종 통보. 3일 내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빚은 2천만 원. 아버지의 병원비로 시작된 빚이 사기 피해로 연대보증까지 떠안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지 1년이 넘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병원비는 매달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저는 고시원 벽에 붙은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청해로지스 최종 면접.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청해로지스는 대한민국 최대 해양물류 기업이었죠.
합격하면 연봉 4천만 원, 복지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 돈이면 빚을 끊고 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산 정장이었어요. 약간 낡았지만 다림질해서 입으면 괜찮아 보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면접은 오후 2시였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3시간이면 충분했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기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진을 넣었어요. 아버지, 오늘 꼭 붙을게요. 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지하철을 타자마자 휴대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부산 강풍주의보 발효, 여객선 전면 결항, 일부 도로 통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풍주의보, 도로 통제.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 안내판을 봤습니다. 부산행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었어요. 다행이었죠. 저는 KTX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렸어요.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괜찮을 거야. KTX는 안전하니까. 저는 안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3시간 후면 부산이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날씨를 확인했어요. 부산의 풍속은 초속 15m. 강풍주의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면접장까지 어떻게 가지? 택시를 타야 하나?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부산역에서 청해로지스 본사까지 택시로 30분. 요금은 2만 원 정도였어요. 제 통장엔 5만 원밖에 없었죠. 괜찮아. 면접만 보면 돼. 그 후는 나중에 생각하자. KTX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면접까지 1시간 30분 남았어요. 저는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간판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져 날아다녔죠. 이 바람에 택시를 잡을 수 있을까? 저는 택시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30명은 넘어 보였죠. 이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버스? 지하철? 하지만 청해로지스 본사는 항구 근처였어요.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2시간은 걸렸죠. 뛰어서라도 가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가방을 메고 뛰기로요. 항구까지 5km. 전력으로 뛰면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정장이 흔들렸죠. 구두가 발을 쓸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할게요. 같은 시각, 청해로지스 본사 최고층 회장실. 서태곤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파도가 높이 치솟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병원 진단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태곤은 그걸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죠. 췌장암 사기. 전이 진행 중. 예상 생존 기간 3개월. 서태곤은 진단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죠. 서태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방수 지갑이 있었어요. 지갑을 열자 바렌 폴라로이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서태곤과 얼굴이 반쯤 가려진 해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멍, 이제야 찾았습니다. 서태곤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40년 전 서태곤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죠. 절망한 서태곤은 태풍이 몰아치는 밤 방파제로 갔습니다. 뛰어내리려고요. 하지만 한 해녀가 서태곤을 붙잡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살아야 바다가 길을 준다. 해녀는 서태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였고 잠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작은 봉투를 건넸죠. 이거 가지고 다시 시작해봐. 봉투 안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녀가 한 달 동안 물질에서 번 돈이었어요. 서태곤은 그 돈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배송 사업을 시작했고 조금씩 키워나갔죠. 10년 후 청해로지스를 설립했고 20년 후엔 대한민국 최대 해양물류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태곤은 해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몰랐어요. 그저 얼굴과 목소리만 기억할 뿐이었죠. 40년이 흘렀습니다. 서태곤은 매년 그 방파제를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해녀를 만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서태곤은 우연히 해녀를 발견했습니다. TV 뉴스에서였어요. 부산 앞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화면에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서태곤은 그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어멍 저분이야. 서태곤은 즉시 비서를 시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드디어 만났죠.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서태곤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등대 관리 노트를 꺼냈어요.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10월 15일 젊은이에게 빌려준 돈 10만 원. 밥값 5천 원. 서태곤은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멍 이제 갚을 시간입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부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서태곤의 아들 서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40대 중반, 냉정한 얼굴의 남자였어요. 청해로지스 부사장이자 차기 회장 후보였죠. 아버님, 오늘 아침 방파제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래. 무슨 일이십니까? 왜 갑자기 해녀 할머니를 찾아가셨어요? 서태곤은 민석을 봤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다. 개인적인 일이라뇨? 아버님, 회장님께서 움직이시면 회사 전체가 움직입니다. 보안팀도 홍보팀도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태곤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아, 넌 이해 못할 거야. 뭘 이해 못한다는 겁니까? 사람의 은혜를 말이다. 서태곤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민석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 아버지가 숨긴 열쇠가 있어. 분명히. 민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항구 근처 도로를 뛰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면접까지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바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간판이 떨어지고 쓰레기통이 구르고 나뭇가지가 날아다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저는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0m 앞 항구 옆 도로에서 해녀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손수레엔 산소통과 낡은 발전기 배터리가 실려 있었죠. 강풍에 손수레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수레를 붙잡으려 했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어요. 손수레가 넘어졌고 배터리가 굴러 방파제 아래로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아래엔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행인들도 걷고 있었죠. 만약 배터리가 떨어지면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하지? 시계를 봤습니다. 면접까지 15분. 지금 멈추면 면접에 늦습니다. 늦으면 탈락이에요.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저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누군가 다칠 수 있었어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죠. 면접 vs 생명.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1초, 2초, 3초.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저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할머니 쪽으로요. 배터리가 방파제 끝으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떨어질 거였죠. 저는 정장 차림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미끄러지듯 엎드려 배터리를 붙잡았어요. 잡았다. 배터리는 무거웠습니다. 20kg은 넘어 보였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배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정장이 찢어졌습니다. 바닥에 거친 콘크리트에 쓸려 소매와 바지가 갈라졌어요. 손도 까졌습니다. 피가 흘렀죠. 하지만 저는 배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끌어왔어요. 휴.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젊은이, 괜찮나?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보더니 작은 천으로 감싸줬어요. 고맙네, 젊은이.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울고 싶었어요. 면접 시간을 봤거든요. 오후 25분. 이미 늦었습니다. 끝났어. 내 마지막 기회가.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녹슨 호루라기였어요. 뒷면엔 희미한 이니셜이 각인돼 있었죠. 이건 내 운명 같은 거다. 가져가면 꼭 살아남는다. 할머니는 호루라기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받아. 너 같은 젊은이가 필요해. 세상에. 저는 호루라기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정장은 찢어졌고 손은 피투성이었어요. 바닷물과 기름때로 염분투성이가 됐죠. 이 꼴로 면접을 보러 갈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늦었어도 이 꼴이어도 가봐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해로지스 본사를 향해서요. 청해로지스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땐 오후 2시 20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로비로 들어갔어요. 바닥은 유리였습니다. 제 젖은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로비엔 면접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저만 찢어진 정장에 피 묻은 손, 바닷물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뭐야? 왜 저 꼴로 왔대? 면접 포기한 건가? 저는 고개를 들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면접 지원자인데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강현우입니다. 직원은 명단을 확인했어요. 이시 면접이셨네요. 이미 20분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면접보다 급한 일이 있었어요?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도운 일을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쪽에 서서 기다렸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이미 끝난 건가? 이 꼴로 면접을 볼 수 있을까? 저는 불안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직원이 다시 왔습니다. 면접관님들께서 특별히 기회를 주신대요. 들어가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길고 넓은 방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죠.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엔 서민석 부사장이 있었어요. 양옆엔 인사팀장과 현장 책임자가 앉아 있었죠. 저는 앞에 섰습니다. 젖은 정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서민석은 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강현우 씨? 네. 강풍 통제인데 왜 이 상태로 들어왔죠? 동정심 유발 요즘 유행인가요? 서민석의 목소리는 비꼬는 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닙니다. 오는 길에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급한 일? 무슨 일인데요? 사람을 도왔습니다. 서민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을 도왔다고요? 면접보다 중요한 일이었나요?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민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항구에서 해녀 할머니의 손수레가 넘어졌습니다. 배터리가 방파제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아래엔 차량과 행인이 있었죠. 저는 몸을 던져 배터리를 막았습니다. 저는 손을 보였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면접관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민석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그게 면접보다 중요했나요? 네. 면접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면접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임감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책임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태곤 회장이 들어왔어요. 면접관들이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저도 황급히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민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면접을 직접 보겠네. 서태곤은 면접관석에 앉았습니다. 저를 쳐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자네 오늘 아침 방파제에서 본 청년 아닌가? 네. 아, 네, 맞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저를 기억한다니요. 서태곤은 제 찢어진 정장과 피 묻은 손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람을 도왔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저는 할머니를 도운 일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서태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서 면접에 늦은 건가? 네. 후회하는가? 아니요. 서태곤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질문 하나만 하겠네. 현장에선 매일 선택해야 하네. 화물과 사람 중 무엇을 먼저 두겠나?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입니다. 손실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태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합격이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면접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호루라기가 없었어요. 어디 갔지? 저는 찾아봤지만 호루라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면접실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나중에 찾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로비를 떠났습니다. 면접실에서 서태곤 회장은 의자 밑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바닥에 호루라기가 굴러 있었어요. 서태곤은 호루라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뒷면의 각인과 작은 흠집을 보는 순간 서태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40년 전 내가 어머니께 받은 호루라기야. 서태곤은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해녀는 서태곤에게 이 호루라기를 건넸었어요. 바다에서 위험하면 이걸 불어. 누군가 올 거야. 라고 말하며요. 서태곤은 그 호루라기를 몇 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잃어버렸죠. 그 후로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강현우가 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청년이 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지? 서태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서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그 청년 수상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아버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호루라기요. 서민석은 호루라기를 가리켰습니다. 혹시 저 청년이 아버님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금고 비밀번호 같은 걸? 서민석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석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왜 저 청년이 아버님의 물건을 가지고 있죠? 서태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서민석은 결심했습니다.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저 청년을 조사해야 해요. 민석아, 그러지 마라. 아버님,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저 청년이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서민석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에게 강현우를 체포하라고 지시했죠. 저는 로비를 나와 항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항구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손수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 젊은이. 면접은 어떻게 됐나? 합격했어요. 잘 됐구나. 축하해.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할머니,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고맙네. 저는 할머니와 함께 골목을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항구 근처 좁은 골목 안에 있었어요. 그때 검은 차량 세대가 골목을 에워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들이 내렸어요. 강현우 씨, 동행하셔야 합니다. 네. 왜요? 회사 자산 탈취 혐의입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동행하세요. 보안팀 직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앞을 막았습니다. 이 애는 내 은인이다. 손대지 마. 할머니, 비키세요. 안 돼. 이 애는 착한 애야. 할머니는 버텼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그때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서태곤 회장이 뛰어내렸어요. 회장은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멍, 그때 저를 살려주신 분 맞죠? 할머니는 회장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그때 그 젊은이였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서태곤 회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멍 4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두 사람은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보안팀 직원들도 멈춰섰습니다. 서민석도 차에서 내려 그 장면을 봤죠. 아버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서태곤은 민석을 봤습니다. 민석아, 이분이 내 은인이시다. 40년 전 나를 살려주신 분이야. 은인이라뇨? 내가 죽으려 할 때 이분이 날 붙잡아 주셨어. 그리고 밥을 먹여주시고 돈까지 주셨지. 서태곤은 낡은 등대 관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1986년 10월 15일
젊은이에게 빌려준 돈 10만 원, 밥값 5천 원. 서민석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태고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멍, 저는 그 돈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송 사업을 시작했고 청해로지스를 만들었어요. 모든 게 어멍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돈 때문에 살린 게 아니다. 그냥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였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서태고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계산해 봤나? 네, 회장님. 당시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약 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40년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면 약 5억 원입니다. 5억? 할머니는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 금융 계산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생명의 가치를 더하셨습니다. 물가, 이자, 기부 모든 걸 합쳐 70억 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70억? 저도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더 놀랐어요. 그건 너무 많아. 난 그렇게 많은 돈 못 받아. 어멍, 이건 돈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받은 생명값입니다. 서태고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돈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잘 살면 그걸로 좋게. 서태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걸 하겠습니다. 어멍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겠어요. 해녀분들, 어촌 노인분들, 해상 노동자분들을 돕는 재단이요. 할머니는 서태곤을 봤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네. 네. 그리고 이 청년도 함께 할 겁니다. 서태곤은 저를 가리켰습니다. 강현우, 자네는 합격이네. 하지만 단순 직원이 아니야. 자네에게 해양안전상생 물류재단 실무 책임자를 맡기겠네. 네. 저한테요? 그래. 자네는 오늘 사람을 먼저 생각했네. 그게 우리 정신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합격도 놀라운데 재단 책임자라니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태고는 주머니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시한부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갚으려 했어요. 어머니께 그리고 세상에. 할머니는 서태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넌 이미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편하게 살아. 서태곤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3개월 후 등대 약속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재단은 해녀, 어촌 노인, 해상 노동자들을 돕는 조직이었어요. 안전장비, 쉼터, 의료 지원, 일자리 전환까지 모든 걸 제공했죠. 저는 재단 실무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전국 항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부산 항구엔 따뜻한 대기실이 생겼습니다. 해녀들과 어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난방, 샤워실, 의무실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다른 항구에도 비슷한 시설이 생겼습니다. 정부도 관심을 가졌고 해양 안전 시스템이 국가 정책으로 확장됐죠. 서태곤 회장은 건강이 호전됐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어요. 3개월 시한부였는데 6개월이 지나도 살아있었죠.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봅니다. 회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호루라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 넣어서요. 호루라기 아래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사람부터 살려라. 저는 매일 그 문구를 보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젊은이 잘 지내나? 네, 할머니. 덕분에요. 내가 준 호루라기 잘 쓰고 있구나. 네. 이제 저만의 나침반이에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넌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네, 할머니. 1년 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어요. 우리는 결혼했고, 가정을 이뤘죠. 서태곤 회장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바다에 나갔습니다. 물질은 안 하고 그냥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죠. 이제는 내가 희망을 줍는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방파제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해는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호루라기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그래. 넌 운명을 선택했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운명을.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요. 그래. 그게 바다가 주는 길이야.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바다는 계속 파도를 일렁였습니다. 희망의 파도를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습니다.